1712년부터 1778년까지 살았던 장자크 루소가 말했습니다. 어린이를 불행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든지 무엇이라도 손에 넣을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 2009년 3월은 배우 장자연 씨의 자살 사건 때문에 시끄러웠다. 그녀가 쓴 유서에는 돈과 권력을 쥔 남자들이 여자 연예인들을 노리개로 삼는다는 소문이 사실이라고 폭로했다. 국민들은 그 남자들에게 분노했지만 승대는 그 남자들이 부러웠다. 하루빨리 부자가 되어 그들처럼 어여쁜 연예인들과 즐기고 싶어 조바심이 났다. 사표가 늦게 수리되는 바람에 예정보다는 약간 늦은 3월 중순경에 승대가 마닐라로 돌아왔다. 석 달 전에 떠날 때는 SNC의 월급쟁이였지만 이제는 OS의 경영자로 돌아왔다. 사장이 된 것이다. IQ 낮은 사람들의 간섭을 받으면서 경영한다는 것은 굴욕이었고 경영권을 잡고 있어야 그의 IQ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여 단시일 내에 갑부 대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기에 단독 경영은 그가 가장 역점을 둔 꿈이었다. 드디어 그의 꿈과 욕망이 실현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그가 한껏 꿈꿨던 것보다 더 빨리, 더 짜릿하게 실현되자 욕망은 오히려 더 큰 욕망을 부채질했다. 성공에 대한 조급한 욕망 때문에 맥박이 빨라지고 흥분 상태가 되었으며 여기에 자신감까지 더해졌다. OS의 사무실에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인체의 가계와 별장에 발을 뚝 끊었다. 원규에게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어 이러저러한 상의를 한다거나 안부를 묻는 일도 그만두었다. 어쩌다 원규가 연락을 해와도 회사 업무 때문에 바쁘다며 금세 전화를 끊어버렸다. 하지만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원규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딴 겨를이 없어 바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 번도 그의 태도 변화에 서운해하거나 의심을 품지 않았다. OSC 인수 초기에는 승대가 사장 업무를 서투르게 하고 있지는 않나 염려한 인체가 가끔 사무실로 찾아가곤 했다. 그때마다 업무에 바쁜 직원들이 그의 방문을 어색해하고 불편해한다고 승대가 얘기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던 인체는 승대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사무실에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원규가 부탁했던 대로 한 번 믿었으니 끝까지 믿어주자고 마음먹었다. OSC에서 승대는 왕처럼 우쭐거리고 싶은 본성을 드러냈다. 매정한 눈빛으로 회사의 분위기를 압도했고 호통을 쳐서라도 모든 직원들이 굽실거리게 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꼈다. 우선 그는 필리핀 직원을 채용할 때 IQ 검사를 필수 항목으로 넣었다. 평소에 필리핀 사람들의 평균 IQ가 90 이하일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가 실시한 IQ 검사 결과가 그의 IQ 검사지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이지 평균 85 정도로 나오자 그의 천재적 직감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모든 직원들의 IQ 테스트 결과를 공개했다. 그러고 나서 직원들과 회의를 할 때마다 자신의 IQ가 156임을 수시로 주지시켰다. IQ가 승대보다 낮은 사람들은 그의 의견이나 결정에 군말 없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했다. 아니, 거의 노골적이었다. 그의 IQ 156을 얼마나 자주 강조했던지 어느 여직원은 업무용 노트의 한 페이지 전체를 할애하여 커다랗게 156이라고 적어놓기도 했다. 뒤에 있는 여러 페이지에 걸쳐 흔적이 남을 정도로 힘을 주어 꾹 눌러 쓴 글씨체였다. 경멸과 조소가 확실했지만 승대 혼자 정반대로 느꼈다. 그는 모든 직원들이 자신을 존경한다고 믿었다.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원래 지배당하는 자들한테 존경을 받고 사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회사에 일부러 업무 시작 시간보다 약간 늦게 출근했다. 모든 직원들은 그의 모습이 사무실에 나타나자마자 벌떡 일어나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하고 큰 소리로 인사를 해야 그날 하루가 평화로웠다. 간혹 차를 수리 중이거나 컴퓨터 앞에서 업무에 열중하느라 그에게 인사하는 것을 놓치게 된 직원들이 생기곤 했는데 그러한 철딱선이 없고 눈치 없는 직원들에게만 요령껏 불이익을 주곤 했더니 한 달쯤 지난 후에는
마치 군대와 같은 상명하복식의 단순 무식한 분위기가 회사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는 또 업무 지시를 큰 틀에서만 했다. 그렇게 해야 세세한 부분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들춰낼 수 있고 사소한 실수를 유발시킬 수 있어서이다. 실제로 거의 매일 직원들의 실수나 미흡한 점들을 찾아내어 여러 직원들 앞에서 화를 내며 모욕을 주곤 했다. 회의 중에 직원들이 자기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 같으면 똑바로 들으라며 주먹으로 책상을 쾅쾅 내리치기도 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왜 질문이 없느냐고 화를 벌컥 냈다. 툭하면 이 바보 같은 놈이라는 호통이 떨어졌고 직원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욕을 해대기 일쑤였다. 특히 더미들에게 더 심했다. 서류상으로는 그들이 승대받아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직원들이 착각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자기보다 IQ나 직책이 낮은 사람들에게 굴욕감을 주어야 속이 시원했던 그는 단적으로 묘사하자면 명령하고 호통치는데 길들여진 얼간이 장교 또는 폭군 같았다. 영어를 잘하는 여직원은 일찍 퇴근시켜 그의 집에서 애들 과외를 공짜로 시켰다. 그렇다고 해서 자괴심 같은 것을 느낀 적은 없었다. 집에서 가끔 발생하는 전기나 수도 또는 하수 배수관 수리 같은 귀찮은 일들도 회사의 직원들을 보내서 돈 들이지 않고 해결했다. 회사 안에서 돈이든 직원들이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마음대로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무한 책임 단독 경영자니까, 사장이니까. 직원들이 속으로 욕하고 흉을 보았지만 천재가 둔재들의 사소한 속마음까지 헤아린다면 큰 일을 벌이지 못하는 법이다. 그의 인권유린 행위나 공사를 구분하지 않는 경영 스타일에 대해 직원들 중에 그 누구도 공개적으로 불평 한마디 제대로 입 밖에 내놓지 못했다. 시일이 지날수록 그의 생활은 차츰 필리핀 상류층을 닮아가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그의 용렬한 성격도 차츰 사무실 밖에까지 드러나기 시작했고 재물에 대한 탐욕, 즉 정비업보다 더 수익이 큰 사업을 찾기 시작했다. 회사의 돈을 착복하거나 회사의 직원들을 자신만의 개인 사업에 이용하는 것은 동업자들의 몫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지만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꺼리거나 무서워한다면 재벌 회장이 될 자격이 없는 못난이라고 믿었다. 간단히 말해서 승대는 권력자와 갑부들의 자녀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자폐아 증세가 조금씩 심해지고 있었다. 순식간에 1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계의 경제가 침체기로 빠져들면서 한국도 일부 대기업들만 간신히 이익을 내고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적자에 허덕이던 회사들 중에는 기술력이 탄탄하지만 생산된 제품의 판로에 애를 먹다가 자본력을 갖춘 다른 회사에 팔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2010년 초 SN그룹에서는 차량 엔진 부품을 제조하는 기흥 TNC를 인수한 후 부품의 해외 판매를 SNC에 일임했다. SNC에서는 필리핀의 시장 확대를 위해 대리점을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그 전까지의 모든 필리핀 국내 판매는 SN에트라를 통해서만 했었는데 두 개의 대리점을 추가하여 시장을 넓히고 대리점들끼리의 판매 경쟁을 유도한다는 전략이었다. 누군가로부터 사전 정보를 입수한 승대가 원규에게 전화를 했다. 윤 선배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고 사장? 그래, 오랜만이야. 요즘에도 그렇게 바빠? 통 연락이 없으니 궁금하던 차였네. 네, 관리가 엉망이었던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으려니 시간과 정력이 많이 드네요. 하하하. 그래, 바쁘다면서 무슨 일로 전화했는가? 다름이 아니라 SNC에서 곧 마닐라 대리점을 2군데 더 선정한답니다. 우리 OSC가 SNC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SNC는 자네 친정이잖아. 그 일은 나보다 자네가 나서야지. 물론 그렇긴 한데요. 일부 임원들이 저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어서요. 자네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고? 무슨... 개인적인 것이에요. 아무튼 시간이 별로 없으니 선배님께서 힘 좀 써주십시오. SN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SNP는 15년 이상 원규 회사의 주요 거래처였다.
하지만 A대학 동문들이 SNC에도 여러 사람 일하고 있기 때문에 원규는 S&P의 인맥을 통하지 않고서도 수월하게 SNC의 임원들을 만날 수 있었다. 동업회사에 영업을 하기 위한 일이기에 원규는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그런데 손 실장을 만나서 얘기해보니 승대의 정보가 맞기는 했지만 그 담당자가 다름 아닌 손 실장이었다. 원규는 의아했다. 어라? 승대는 왜 자기의 옛 직속 상관이었던 손 실장에게 직접 부탁하지 않고 나한테 다리를 놓아달라고 하는 것이지? 원규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승대가 개인적인 오해라고 하기에 차마 먼저 물어볼 수는 없었다. 저 손 선배님, 방금 말씀하셨던 그 필리핀 대리점을 제가 동업하여 참여하고 있는 OSC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윤 사장이 나를 만나자고 했을 때 그 얘기를 할 줄 알았네. 하지만 우리 회사는 OSC하고는 거래할 수 없어. 손 실장이 떠름한 표정으로 원규에게 속내를 털어놨다. 네, 저희 OSC의 어떤 결격 사유라도. 이런 말을 하기는 뭐하지만 고승대 때문이네. 우리 회사의 임직원들이 다들 승대하고 일하는 것을 꺼려하거든. 승대가 OSC의 경영자로 있는 한 우리하고 거래하기 힘드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손 실장의 말에 원규는 깜짝 놀랐다. 네? 승대가 SNC에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질렀습니까? 내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미안하게 되었네. 만약 윤 사장이 직접 OSC를 경영하거나 승대가 아닌 다른 동업자가 경영한다면 모를까. 그 건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네. 무슨 영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선배님 말씀 감사합니다. 4월 23일 원규가 급히 마닐라로 들어갔고 동업자들 4사람이 모여 회의를 했다. 동업자들은 원규가 전하는 SNC의 분위기를 들은 후 승대의 해명을 들었다. 그는 SNC 내에서 극히 일부의 임원들만 그의 능력을 시기하고 있고 다른 직원들 모두가 그를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임원들이 대리점 지정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했다. 그것은 해명이 아니라 거짓 변명이었다는 것을 원규와 인채는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승대를 진심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승대는 참내 어이가 없어서 라고 말하며 흉측하게 인상을 긁었다. 그러자 이문식이 흠흠 하며 목청을 가다듬은 후 원규와 승대를 번갈아 쳐다보며 물었다. 고 사장 말고 다른 사람이 경영한다면 저희와 계약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SNC에는 박인채 사장이 경영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계속 고 사장이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인채가 눈이 휘둥그레지며 나섰다. 네, SNC를 속이자는 말씀입니까? 그쪽에서는 마닐라의 SN 에트라에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는데 금세 들킬 것 아닙니까? OSC 내부에 2개의 조직을 만들면 됩니다. 현재 직원들은 기존의 거래처들을 고 사장이 관리하고 새로 만드는 조직은 박 사장이 SNC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투자계약서 조항대로 2 조직 모두 고 사장이 경영하고요. 그때 승대의 눈빛이 번쩍하고 빛을 발했다. 인상이 펴지면서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SNC와 대리점 계약을 따내면 필리핀에서의 차량 부품 판매 수입이 크게 늘어 회사의 매출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가 선뜻 이문식의 제안에 동의했다. 원규도 인채가 동의한다면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인채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문을 열었다. 지금까지 고 사장이 회사를 꾸려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회계 보고서를 동업자들에게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회사가 적자고 바쁘다 하고 직원들의 능력이 떨어져서 고 사장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불평만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할 자본이 회사에 있나요? 그러자 승대의 얼굴이 다시 굳어지며 여러 번 구두로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적자 상태인 것은 맞고요. 제가 흑자 전환을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니느라 바쁘다는 것, 직원들이 아직도 제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조직을 무슨 돈으로 만들지요?
필요한 자금을 산출한 후에 동업자들 각자가 지분대로 투자해야 하나요? 나는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그 제안을 했던 이문식이 제일 먼저 손사래를 치며 빠졌다. 그러자 승대도 적자인 회사를 꾸려 나가느라 오히려 자신의 개인 돈을 회사에 빌려주고 있다고 거짓으로 둘러대면서 돈이 없다며 발을 뺐다. 그러면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과 조바심으로 몸을 떨었다. OSC 회의실의 분위기가 다시 무겁게 내려앉았다. 잠시 후 이문식이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이 또 제안하며 나섰다. 그는 역시 명문고 출신 수재다웠다. 이러면 어떨까요? 새로운 조직을 박 사장이 관리하기로 외부에 알릴 것이니까 그 조직의 구성에 필요한 자금도 박 사장님의 자금으로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대리점 계약이 성사되어 이익이 발생하면 박 사장님의 투자금을 우선 변제한 후 배당하면 되고, 만일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박 사장님의 투자금을 동업자들이 지분대로 분담하는 것입니다. 아, 그거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수재의 제안이 끝나자마자 IQ 천재가 박수를 치며 좋아라고 찬성했다. 원규가 다시 인채를 쳐다보았다. 인채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눈빛이었다. 이윽고 인채가 결심한 듯 마지막 조건을 제시했다. 그가 조달하여 회사에 빌려주는 투자금은 돈을 회수할 때까지 인채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른 3명의 동업자들이 동의하자 4사람은 합의문을 작성했다. 합의문에는 향후 도움을 주는 거래처 임원들에게 커미션을 주는 조항도 넣었다. 이것 역시 훗날 원규와 인채를 엄청난 공경에 빠뜨리는 빌미가 될 줄 그때 2사람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원규가 부산으로 돌아간 후 OSC의 새로운 조직 SN조직은 박인채 사장이 경영하고, 승대는 SN조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SNC 임직원들을 설득했다. 한편 인채는 합의문대로 승대가 개설해준 OSC의 새로운 계좌에 운영자금을 블루오즈 계좌에서 이체했다. 그 자금은 SN조직을 위한 직원 채용과 관리 비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5개월 후인 그해 10월에 SNC는 OSC를 필리핀 대리점으로 지정했고 OSC의 매출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다. 승대가 단독으로 회사를 경영한 지 1년 8개월이 후딱 지나간 2010년 11월 25일 원규가 승대의 전화를 받았다. 오랜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는 흥분하여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선배님, 소식 들으셨어요? 소식이라니 무슨? SNC의 임원 6명 중 3명이 대기 발령 났대요. 이 상무님은 빠졌고 대표이사도 이태롭다는 것 같네요. 내년에 SN그룹 강 회장 처남이 총괄로 오고. 무슨 일이 있었나? 임원 중 1명이 거래처로부터 돈 먹은 것이 들통나서 그래요. 외부에서 찌른 거래요. 저야 불만이 있어도 이 상무님이나 저를 좋아하는 직원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입 닫고 있었지만 외부 업체들이야 다르죠. 강 회장님이 임직원들의 윤리를 얼마나 강조하시는데요. 아, 재벌 회장 스타일이 그런 것인가? 강 회장은 탈세 안하고 탈법 안하고 도덕적으로 경영하는가 보군. 하하하. 오너잖아요. 자기가 하면 괜찮고 부하 직원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너가 하면 괜찮고 부하 직원은 안 된다? 그게 무슨 이론이야? 원규는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다. 승대가 시퉁스럽게 대꾸했다. 이론이 어디 있어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죠. 가게 주인 아들이 과자 그냥 먹으면 말로 타이르면 되지만 저어머니 몰래 먹으면 자르는 것이 인간이죠. 이참에 손 실장도 찌를까요? 이런 대화도 나누었다. 방금 부산에서 선배 한 사람이 자네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었네. 내가 자네하고 동업하고 있는 줄 모르고 있는 선배인데 자네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가 한국에 돌고 있다고 하네. 누구요? 무슨 이야기요? 2가지를 얘기하던데, 첫째, 모교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 둘째, 경쟁하는 회사에 대해 자꾸 나쁜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 하하하, 완전 웃기네요. 제가 모교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다고요? 자네에 대한 나쁜 소문이 자꾸 퍼질 수 있으니 각별히 말을 조심해야 할 것이네. 남 얘기나 다른 회사 얘기 절대로 하지 말고. 말을 조심하고 말고가 뭐가 있어요? 어느 회사를 비방했다고 하대요? 아주 어이가 없네요. 정영수 선배나 이창일 선배겠죠.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네요. 중선배나 이선배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내가 자네에게 바라는 것은 경쟁 회사들을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하든지 아예 말 실수하지 않도록 말수를 대폭 줄이라는 것이네. 경쟁업체 얘기는 안 하고 단지 필리핀 회사 이야기합니다. 그만두세요. 제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모교를 욕하고 다닌다는 말까지 나왔다는 것을 보니 누군지 정말 저를 많이 미워하나 보네요. 선배님, 그 얘기 금강에서 나왔죠? 부산에 알아보니 금강에서 저를 욕하고 다닌다는데요. 아주 심하게. 원규는 승대의 말투에서 얼핏 이상한 것을 느꼈지만 잠시 후 잊어버렸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기적이고 뭐든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을 지적하여 충고하면 평소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로 변명의 화살을 쏘아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편협한 정신의 인간들을 만나면 피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인간은 흉측한 악을 마음속 깊이 품고 있을 수도 있다. 또한 논리가 무질서한 것으로 보아 약한 정도의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 원규는 그때 승대가 원규와는 가치관이 전혀 다른 인간이거나 정신병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다. 그와는 악연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대비했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한 번 믿은 사람에 대한 평가를 좀채 바꾸지 않는 우직함이 심했다. 한 번 믿은 승대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 너무 무디고 너무 느려 바보스러웠다. 11월 말 직원들의 급여를 계산하고 있던 인천은 이상원 사장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박 사장님이 큰일 났습니다. 지미 양이 사기를 치고 도주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작년까지는 임대료가 1년치 선불이었는데 올해에는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대신 3년치를 선불로 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시불로. 만약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건물에 새들어 있는 가게와 사무실을 다 비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난주에 3년치를 일시불로 주고 새로 임대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실제 건물 주인이 나타나 지난 3개월치 건물 임대료가 밀렸으니 우리들은 내라는 것이지 뭡니까? 저희가 너무나 놀라서 지미 양을 찾아갔더니 그 집은 벌써 며칠 전에 비워지고 그들 부부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약했던 이상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헐떡거렸다. 인채는 놀라서 허허 하며 뒷덜미에 손을 가져다 댔다. 숨을 고른 이상원이 말을 이었다. 우리가 계약했던 지미양 회사의 더미들 주소로 오늘 급히 찾아가 만나보았는데 그들은 지미양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그 회사의 더미로 등기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지미양의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주주들 몇몇을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박 사장님 말씀을 흘려들었지 뭡니까? 그리고 그렇게 점잖은 양반이 설마 사기꾼인 줄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지미 양이 계획적으로 사치하고 도주해버렸으니 이제는 실제 건물 주인하고 협상을 잘 하시는 수밖에 당장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지미 양을 대사관에 신고하세요. 그래야 다른 교민들이 또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 이름을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니 한 번도 본명을 제대로 쓰는 것을 본 적이 없네요. 우리도 항상 그를 지미 양으로만 불러서. 지미 양은 5년 만에 또다시 억대의 돈을 챙긴 후 이번에는 다바오로 터전을 옮겼다. 신사로 위장한 똥개가 이곳저곳에서 똥을 싸지르고 다니는데 똥을 밟은 사람들이 널리 알리지 않아서 아직 밟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신사의 정체를 모른다. 이상훈을 비롯한 피해 교민들이 대사관에 신고했지만 외국에서의 수사권이 없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인회에서도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과 피해자 당사자들의 개인 문제로 치부했다. 지미 양의 행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알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동체의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즉 인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그것은 법률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기꾼들을 응징하거나 공동체에서 축출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는
사기꾼들의 치밀하고 영악한 두뇌보다는 피해자들과 방관자들의 소극적이고 나약한 의식구조와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는 변호사들과 판사들 때문인 경우가 더 많다.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세부 항공을 지나가면서 양희승은 문득 이승호를 떠올렸다. 여태 살아있는지, 살아있다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선수들끼리는 서로 멀찍이 떨어져서 사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금세 승호의 기억을 지웠다. 다바오 공항에 도착한 후 한 달 전에 계약했던 콘도로 이동하면서 양희승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앞으로 이곳에서는 나를 쇼온이라고 불러요. 쇼온 양? 멋진 이름이네요. 그렇다면 머리 염색하지 말고 수염도 길러요. 쇼온 코넬리 닮은지 한번 보게요. 호호호. 거실에서 가방을 풀어 옷가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쇼온 양은 베란다 유리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마닐라나 바기오보다 훨씬 깨끗한 공기가 수분을 머금고 거실 안으로 성큼 들어왔다. 쇼온 양과 아내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짐 정리를 마저 했다. 앞으로 이곳에서 두 사람은 골프장이나 해변에서 점잖고 아늑한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 새로운 먹잇감이 눈에 띌 때까지. 부드럽게 내리는 빗소리가 그들에게는 즐거운 음악처럼 들렸다. 1542년부터 1607년까지 살았던 류성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련은 결코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다. 시련은 우리 스스로가 오판하고 무시했기에 자초하는 것이다. 2010년 12월 말경 OSC 사무실에서 인체와 승대가 언쟁을 벌였다. 고 사장, SNC에서 보낸 부품이 현지 정비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또 정품이 비품으로 바뀌어 배달되고 있는 모양인데 어찌된 일인가? 아니,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하고 다녀요? 그런 일 없어요. 마카티에 있는 K정비소하고 빠식에 있는 L정비소에서 SNC에 정식으로 불만을 제기했다는 것 아닌가? 조금 전에 SNC 최 과장하고 SN 에트라의 이 과장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와 사실 확인을 하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경영을 안 하고 있으니 뭐라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빨리 확인해서 시정 조치해. 형님, 제가 어떻게 그 많은 부품들을 일일이 다 확인해서 배달합니까? 그 정도 능력이면 직원들 다 자르고 저 혼자 하지요.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SN 조직의 업무에 대해서는 자네가 책임지기로 합의했었어. 합의를 깨면 어떻게 된다는 건 몰라? 정품과 비품이 뒤섞이지 않게 관리하고 각 정비소에서 주문한 날짜에 맞추어 전달될 수 있도록 자네가 최종 점검해. 어떤 실수이든 SNC로부터 지적을 받으면 자네 책임이야. 승대는 코웃음을 치더니 계속해서 퉁퉁 부은 입으로 말대답을 했다. 제가 어떻게 모든 부품을 점검해요? 저는 경영하는 사람이라고요. 세부적인 일을 하는 직원이 아니라고요. 고승대, 누가 무슨 일을 너 혼자서 다 하라고 했어? 직원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훈련시키고 감독하는 일을 자네가 해야 하는 것 아니야? 그게 경영이지. 도대체 자네가 생각하는 경영이라는 게 뭐야?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무척 섭섭하죠. 자네 경영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나는 자네가 그 정도는 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니 섭섭한 건 오히려 나야. 우리의 계약 조건과 합의문들을 위반하거나 자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문제 제기하고 책임 추궁할 것이니 명심해. 네. 인체가 분을 이기지 못해 혼자 씩씩거리다 자리를 뜨자 승대는 에라 엿먹어라 개자식아 하며 속으로 그의 뒤통수를 후려쳤다. 인체는 승대와의 말다툼이 끝나자마자 원규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동안 사람을 잘못 보아온 것이 아니냐는 자조적이고 허탈한 심정도 털어놓았다. 원규는 인체의 말을 들으면서 동업을 결정하기 직전에 들었던 승대에 대한 부정적인 충고들이 기억 속에서 갑자기 떠올랐다. 인체와 통화가 끝난 후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승대에게 전화를 했다. 쌀쌀하고 냉정한 어조였다. 고 사장, 방금 박 사장의 전화를 받았어. SN 조직의 업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야? 혹시 너 계약하기 전에 SNC에서 너를 거부했던 것 때문에 악감정을 품고 고의로 엿먹이려 하는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고? 그럼 일부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네? 나도 분명히 말해두지만 사내 대장부로서 솔직하게 말하고 행동해. 만일 SNC 측 대리점 일을 하고 싶지 않으면 동업자 회의를 소집해서 당장 정리해.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합의한 대로 일을 똑바로 해서 그 업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박 사장이 SNC 담당자들한테 야단맞지 않도록 해. 네. 전화를 끊은 승대가 얼굴에 핏대를 올리며 중얼거렸다. 웃기고 자빠졌네, 개새끼들. 그중 승대는 이문식 사장과 부쩍 자주 만나며 어울려 다녔다. 이문식은 어선에 공급하는 기름 판매에 관심이 많았고 승대는 모래에서 채취하는 철가루, 즉 사철에 관심이 많았다. 그 두 가지 사업은 원규와 인체 몰래 대박을 터뜨려 자기들끼리만 나눠 먹기로 이미 합의해둔 상태였다. 천재의 IQ로 계산해보니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성공하더라도 2, 3년 안에 수십억 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 둘 다 성공하면 100억 원 이상을 거머쥘 수 있다. 그렇게 되면 OSC는 저 구석으로 걷어차버리고 새로운 사업에 매진할 예정이었다. 바람이 잔뜩 들어간 승대는 OSC의 업무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문식은 곁에서 자꾸 그의 탐욕에 뻔뿌지를 해대어 OSC의 업무는 직원들이 하는지 마는지 관심이 없었고 일부 직원을 차출하여 모래와 사철, 기름 사업에 올인하다시피 했다. 그 와중에 회사 공금도 그쪽에 유용했다. 1년 전 어느 날 승대는 고등학교와 A대학교 후배인 임선학 사장을 만났다. 그는 한국의 S캐피털에서 펀드를 운영하다 최근 독립하였는데 S캐피탈에서 근무할 때 사귀었던 일부 고객들과 함께 필리핀의 루손섬 북쪽 까가얀 지역의 사철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필리핀에 들어왔다. 투자를 받은 수십억 원 중에서 20억 원 이상의 거액을 이미 필리핀에 들여왔다고 임선학이 그에게 귀뜸했다. 승대는 임선학을 인체에게 소개했다. 그의 의도는 임선학이 인체를 해외하여 광산에 투자하도록 하거나 그게 여의치 않더라도 인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짜로 얻어내자는 것이었다. 그들의 속셈을 알지 못한 인체는 친규 원규의 대학 후배이기도 하여 밥과 술을 사주며 손님처럼 극진하게 대접했다. 임 사장님, 사업 계획은 잘 들었습니다만 나는 광산업에 관심이 없어요. 필리핀에는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광산 주위에 사기꾼들이 우글거리니 조심해야 합니다. 현직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 군수 모두 그런 사기꾼들과 한패이거나 사기꾼들을 이용하여 뒷돈만 챙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요. 지금 외국에 수출되고 있는 광물들은 모두 필리핀 대기업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팔로에 자신이 있다면 그런 큰 회사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해 보시지요. 저도 검토해 보았는데 그 큰 회사들은 이미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고수익을 얻을 수 없는 구조더군요. 작은 광산 회사들, 특히 아직 수출한 경험이 없는 업자들과 거래해야 그들은 알지 못하고 우리만 아는 고수익이 가능해요. 그런 눈먼 고수익을 찾는 것이 우리 투자의 주 목적입니다. 필리핀은 자본주의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오랜 나라입니다. 서민들이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리석지만 사업을 하고 있는 중산층과 상류층은 우리보다 더 두뇌 회전이 빠르고 교활하니 조심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나라 사람들에게 당합니다. 소규모 업자들이라 하더라도 중산층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체는 필리핀 업자들은 모르고 한국 사람들만 아는 눈먼 고수익 사업이라는 것은 90% 이상 사기입니다 라고 말하려다 그냥 삼켜버렸다. 눈치 빠른 사람은 그 말을 듣고서 그럼 자기를 사기꾼으로 생각하느냐고 따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임선학은 자신감 넘치는 호탕한 웃음을 던지며 말했다. 하하하, 그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사철에 대해서는 들으셨는지요? 물론입니다. 큰 강의 중상류에 철광석이 매장되어 있는 산이 있다면 강 하류에 있는 모래에는 철 성분이 섞여 있고 그것을 사철이라고 하지요. 강과 바다는 국가 소유입니다. 당연히 모래와 사철도 국가 소유이고요. 강이나 해변 준서를 미끼로 필리핀 지방정부와 사철 채취 및 판매 계약을 하는 업자들이 들어있는데 주인이 없는 화물이어서 그런지
수출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물량이 모아지고 나면 갑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이 불쑥 나타나곤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달려들지, 그들이 어떤 요구를 할지 미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 수익이 대폭 감소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수출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사람들은 사기꾼으로 몰리게 됩니다. 인체는 무심코 사기꾼이라는 민감한 단어를 내뱉고서 흠칫하며 임선하게 눈치를 살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사기칠 의도가 전혀 없이 진정으로 그 사업의 성공을 믿고 추진하는 사람이거나 고단수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인체는 생각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하고 일하는 현지 파트너는 정말 믿을만한 정부 고위관리이고 저보다 더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 사장님께서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는 사장님의 인상이 좋으시고 또 제가 존경하는 고승대 사장님과 동업 파트너라고 하시니 더욱 믿음이 가서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광산업에 관심이 없어요. 행운을 빕니다. 또다시 몇 개월이 흘렀다. 원규와 인천은 자기들 소유의 회사 경영에 몰두해서인지 아니면 승대를 너무 믿어서인지 그가 회계 보고를 하지 못하는 핑계를 댈 때마다 그냥 넘어갔다. 승대는 속으로 비웃었다. 불쌍한 녀석들. 저 녀석들은 나를 너무 믿고 있어. 아니면 나를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인가? 어리석은 병신 새끼들. 회사의 직원들은 날이 갈수록 승대를 어려워하고 피했지만 그는 왕에게 복종하는 신하들의 자연스러운 태도로 보았다. 왕들이 이런 기분이었을까? 권력을 갖는다는 것이 이런 기쁨인가? 승대는 자기 앞에서 쩔쩔매는 직원들 앞에서 왕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매일매일 거만하고 행복하게 권위를 즐겼다. 질주해 오는 듯한 성공과 환희의 느낌을 걷잡지 못했다. 더미이자 OSC의 부사장인 파블로가 보낸 한 통의 이메일이 날아들기 전까지.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동시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잘한다. 거짓말을 잘하거나 남에게 자기의 실제 이미지를 속이기 위한 허례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기도 잘 친다. 2011년 5월 초 태풍 에이리가 필리핀 북부를 강타하면서 35명의 사망자를 내고 대만 쪽으로 이동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지만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희생자들은 거의 모두 극빈자들이어서 필리핀 국민들은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자기 땅이 없는 극빈자들은 사유지에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강가나 다리 및 해변가 등 정부 땅에 허름한 초가집이나 판잣집을 지어 산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로서도 따로 이주 대책을 세워주지 못해 무작정 쫓아내지 못한다. 쫓아내봐야 갈 곳 없는 그들은 며칠 후 다시 그곳에 몰려든다. 태풍이나 홍수가 닥치면 그런 사람들만 휩쓸려 가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조금이라도 견딜 만한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극빈자들의 불행을 보고도 어찌할 수 없다며 체념해버린다. 태풍이 멀어지자 며칠 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거친 사이로 얼굴을 내민 열대의 태양이 마닐라를 이글거리며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5월 12일 동업자들과 회사를 뒤흔든 한 통의 이메일 투서가 박인채와 이문식에게 들어갔다. 더미 파블로는 투서에서 지난 2년 동안 승대가 저지른 회사 직원들에 대한 인권 유린과 모욕 행위, 공금 횡령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승대의 경영 행위는 필리핀 법을 위반하는 것이니 그의 경영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깜짝 놀란 인채가 승대와 이문식을 급히 불렀다. 그의 투서를 보여주자 승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문식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잠자코 앉아 있었다. 주눅이 들 만큼 바짝 긴장한 승대는 그제야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러나 후회는 극히 잠시뿐이었다. 위험할 땐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저질러진 잘못을 어떻게든 되돌리기 위해 애를 쓰기는커녕 오히려 분노했다. 박 사장님 그리고 이 선배님,
아니 더미가 감히 주인 등에 칼을 들이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문식은 사실 여부에는 관심이 없는 듯 파블로가 왜 그런 이메일을 보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만 말했다. 승대가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이문식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자 인체는 사안의 심각성을 원규에게 알렸다. 회사에서 승대의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모두가 사실로 밝혀졌다. 승대는 변명거리를 쉽게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신문과 방송에서 흔하게 보듯이 재벌 회장들은 직원들 인권 유린도 하고 회사 공금을 횡령도 하고 그러지 않던가. 미래의 재벌 회장을 꿈꿔왔던 그는 재벌 회장들이 어떻게 재산을 불려왔는지 오래전에 이미 나름대로 분석을 해두고 있었는데 그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경영자의 비리는 관례여서 비난할 수는 있을지언정 책임지라고 요구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급히 부산에서 마닐라로 날아온 원규는 인체와 상의한 후 동업자 회의를 요구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원규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승대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잘못을 저지른 줄로 생각했다. 잘 얘기해서 타이르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 것이라고 생각했다. 회의실에서는 블라인드 커튼 사이로 한낮의 뜨거운 태양빛이 동업자들의 허락도 없이 들어와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원규는 승대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잘못을 인정할 것. 둘째, 횡령액을 회사에 반납할 것. 셋째, 재발 방지 약속을 할 것. 승대는 잘못을 인정하라고 다그치는 원규가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속셈이라고 의심했다. 잘못을 인정했으니 경영에서 물러나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게 된다. 만일 경영권을 다시 보장해 준다고 하더라도 첫째와 셋째는 말로 하는 것이니 거짓 인정하고 거짓 약속을 해주면 되겠지만 두 번째의 돈 문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가 눈을 치켜떴다. 불안한 마음을 숨기기 위해 애를 쓰다 보니 어투가 거칠어졌고 목소리가 떨렸으며 말이 빨라졌고 톤이 높아졌다. 경영을 나에게 위임하기로 약속하였잖소. 경영하는 사람에게 그 정도 자유재량권도 없다면 어떻게 회사를 경영한다는 말이요. 그리고 약속한 시점이 되면 배당해 줄 테니 내가 밥을 하든 죽을 쓰든 간섭하지 마시오. 당신이 경영이 뭔지 알기나 해? 하고 마음속으로 빈정거렸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문식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에 핏대가 솟았다. 고사장 말이 맞소. 계약서에 고사장이 단독으로 경영한다고 되어 있으니 고사장이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든지 회사 돈을 어떻게 쓰든지 그것은 고사장의 재량권이요. 우리는 배당만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고사장은 잘못이 없소. 원체와 인체는 승대와 이사장의 반응에 적잖이 당황해서 잠시 정신이 멍해졌다. 왜냐하면 승대의 거짓말도 거짓말이려니와 그를 편드는 이문식의 속셈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어느 작가가 말했다. 은행가는 매일같이 남의 돈을 다루는 중에 남의 돈이 제 돈으로 보이게 된다고 한다. 공무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용무를 처리하기 위해 어떤 권한을 위탁한 대리인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위임된 권력을 등에 업고 매일 사무 처리를 하고 있노라면 이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권력이며 실제 주인인 국민은 이에 대해 아무런 참견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차츰 착각하게 된다. 원규는 경멸과 경악에 가득한 눈으로 승대와 이문식을 쏘아보았다. 뭐라고? 자유재량권이라고? 너한테 위임해준 경영권이 직원들 인권 유린과 공금 횡령도 자네 멋대로 해도 된다는 권리란 말이냐? 밥을 하든 죽을 쓰든 간섭하지 말라고? 밥을 하기로 약속했으면 밥을 해야지 죽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라고? 어떻게 그런 몰상식한 말을 짓거릴 수가 있어? 이문식도 거들겠다. 이쯤 되었으니 승대는 막가자는 태도를 보이기로 했다. 그동안 마음에도 없이 원규를 존경하는 척, 좋아하는 척 했던 가면을 벗을 때가 온 것이다. 그가 누나를 보라르며 원규에게 대들었다. 짓거리다니? 나한테 지금 짓거린다고 했어? 원규는 똥 싼 놈이 화를 내는 격으로 두 눈을 치켜뜨고 반항하는 승대의 발만스러운 태도에 아연했다. 귀싸대기를 후에 갈기고 쌍판대기를 걷어차 버리고 싶은 마음이 치솟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얼굴이 활활 달아올랐다.
지금 자네가 아무렇게나 함부로 말하고 있으니 짓거리는 것이 아니고 뭐냐? 계약서에는 분명히 신의 성실의 원칙 하에 투명하게 경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 계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야. 원규의 얼굴이 분노로 인해 불그락 푸르락 하고 있는데도 승대 곁에서 이문식이 능글능글한 눈빛을 보내면서 말했다. 계약서에는 고사장에게 경영을 위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경영에 간섭하고 있는 당신들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지요. 뭐라고요? 우리가 계약을 위반했다고요? 원규와 인채가 분연한 표정으로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승대와 이문식은 자신들이 이미 입 밖에 낸 거짓 주장을 정당화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원규와 인채의 머릿속에 들어앉으려고 해보았으나 아무래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입에 붙어 부풀고 있는 거짓말은 네 사람 사이에 어쩔 수 없는 거대한 틈을 만들고 말았다. 기왕의 선걸음이라고 생각한 승대는 내심 불안해지면서 창자가 뒤틀리기 시작했다. 고통에 대한 참을성이 부족하고 겁이 많지만 천재성 IQ를 품고 있는 그의 대뇌 세포들이 어느덧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결의를 굳히고 있었다. 그 돈은 내 뱃속에 들어가 소화되어 버렸으니 이미 내 생명의 일부가 되었다. 그런데 돈을 개워내라는 것은 내 생명을 내어놓으라는 것 아닌가? 어림없지. 이왕 이렇게 된 것, 다행히 이문식 선배는 내 편이니까 끝까지 버텨보자. 그러다가 정 안되면 처남들이 살고 있는 싱가포르나 두바이로 도망가 버리자. 그의 눈 속에서는 몇 번이나 이런 다짐이 교활한 미소와 함께 교차했다.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충동에 차츰 이끌려갔다. 그러자 그의 IQ가 이러한 다급한 상황에서도 이미 뱉은 거짓말을 앞뒤 상황에 맞게끔 더 많은 거짓말을 수월하게 편집해내었다. 평소에 거짓말이나 변명을 잘하거나 사기를 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승대의 이런 정신상태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자, 일단 자리에 앉으시죠. 승대의 목소리가 잠옷 공손해지자 원규와 인천은 사과를 기대하며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당신들도 잘 알다시피,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횡령이라고 보고된 항목들은 우리들이 투자 계약서에 서명할 무렵에 내가 그렇게 써도 된다고 합의했던 것들입니다. 라고 말하자 원규는 그의 새로운 거짓말에 펄쩍 뛰며 또다시 불같이 화를 냈다. 내가 언제 회사 돈을 아무 근거 없이 자네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합의했어. 그리고 우리 계약서에는 중요한 모든 사항은 동업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만일 우리가 그따위 말도 안 되는 합의를 해준 적이 있다면 증거로 제시해. 그러자 승대는 아까보다 더 껄렁하고 시건방진 태도를 보이며 우겨댔다. 문서로 된 증거는 없지만 분명히 그렇게 구두로 합의했었어. 당신은 기억력이 형편없어서 금세 잊어버리는지 몰라도 나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 그러자 이문식이 또 나서며 승대를 거들었다. 고 사장 말이 맞소. 나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 2년 전 투자계약서를 작성할 때 경영자의 임금과 비용에 대해 결정하지 못하고 추후 협의하기로 했었던 계약서의 허술한 틈을 지금 승대와 이문식이 비집고 들어와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이었다. 승대와 이문식의 거짓말은 원규의 열화에 기름을 부어버린 격이 되었고 인체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면서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다. 원규도 인체를 따라 나갔다. 두 사람이 회의실을 나가자 승대가 이문식에게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를 표했고 이문식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 어깨를 다독거렸다. 창밖에 벼랑간 천둥 번개가 치더니 잠시 후 스콜성 소나기가 퍼부어 내렸다. 파블로가 승대의 비리를 폭로하기 하루 전에 이문식은 파블로와 모종의 음모를 꾸몄다. 그가 승대와 함께 투자했던 임선학의 사철광산 프로젝트는 그 지역 도지사와 시장에게 사기당한 것으로 판명된 데다 한국에 돌아간 임선학도 사기죄로 고소당해 출국 금지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가 힘들어졌다. 기름 사업도 비용만 협의했지 아무런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OS의 지분 70%를 양도하면서 받았던 억대의 돈이 벌써 바닥을 드러냈다. 그러니 회사의 경영권을 다시 거머들인 후 다른 투자자들 꼬드겨 한 번 더 우려먹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한 번 써봐서 성공한 방법은 훗날 또다시 써먹어 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더 노련하게 더욱 진화된 방법으로. 파블로, 그동안 모아두었던 미스터 고의 회계 비리 자료들을 내일 폭로하고 그의 경영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시오. 나하고 미스터 바그 이메일로만 보내시오. 알겠소. 그 다음에는? 한국인 동업자들끼리 회의를 할 것인데 그때 미스터 고가 겁을 집어먹으면 내가 그 녀석을 보호하는 척 나설 것이오. 그러면 그 멍청한 놈은 나를 믿고 또다시 기고만장해질 거예요. 미스터 고와 미스터 박의 싸움을 부추기는 것이오. 그러는 동안 당신은 계속 미스터 고를 비난하시오. 횡령액을 회사로 돌려달라고 압박하시오. 그리고 계속 미스터 고의 경영은 불법이라고 주장하시오.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이사회를 소집하시오. 이사회를요? 아직까지 한 번도 이사회를 연 적이 없는데. 그로써 앞으로는 이사회를 통해 당신과 헬렌이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이오. 이사회 개최 전에 당신이 미리 안건과 의결사항을 말해줘야 합니다. 물론이요. 매달 이사회를 여시오. 당신과 헬렌의 급여는 세 번째나 네 번째 이사회에서 2배로 인상할 것이오. 너무 급하게 처리하면 남들이 우리의 속셈을 눈치챌 수 있으니까. 오케이. 나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겠소. 고맙소. 자, 여기 얼마 되지 않지만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받아두시오. 이문식이 봉투를 건네자 파블로가 희죽 웃음을 삼키며 받아 주머니 속에 쑤셔 넣었다. 승대의 비리가 폭로된 후 며칠 동안 동업자 4사람은 매일 만났다. 원규와 인천은 승대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얻어내려 하였다. 그러나 자기 IQ와 이문식의 지원을 믿은 승대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오만해져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거짓말만 지어냈다. 처음에 승대는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원규와 인치에게 간파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요하게 우겨댔다. 그런데 자꾸 그러다 보니 그의 뇌리에는 처음 거짓말이었던 것이 차차 사실인 듯 생각되게 되었고 잠시 뒤에는 사실이어야 마땅한 이유가 되더니 좀 더 지나자 모든 거짓말들이 더 이상 거짓이 아니라 사실로 굳어졌다. 게다가 몇 차례의 격렬한 언쟁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2사람에 대해 거의 개인적 차원의 반감이 그의 가슴에 가득 찼다. 한편 원규와 인체는 승대가 10대 1의 비율로 거짓과 사실을 교묘하게 뒤섞는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치를 떨었다. 사람을 잘못 봤다는 깨달음에 그들은 당황했고 고통스러워했다. 그들의 말싸움에서 승대 뒤에 한 걸음 물러서 있는 이문식은 속으로 웃음을 삼켰다. 며칠 후 이제 더 이상 승대를 신뢰할 수 없으니 횡령액을 회사에 반납하더라도 그의 단독 경영을 허용할 수 없다고 원규가 선언했다. 이문식의 더미인 파블로가 연일 승대의 경영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떠들고 있을 때였는데 이상하게도 이문식의 더미는 이문식과 엇박자를 내고 있었다. 이문식과 파블로의 계략을 알지 못하는 원규와 인체는 의아했다. 더미와 실제 오너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일까? 상식적으로 고승대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니까 아무리 더미라 하더라도 실제 오너인 이문식의 의견과 상관없이 상식적인 자기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일까? 비리를 폭로한 책임의식 때문일까? 원규의 선언을 접한 날 저녁, 승대가 그의 손위 처남 임기택과 상의했다. 기택은 Y그룹의 두바이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원규의 대학 동기였다. 즉 임기택은 승대의 처남이자 A대학 선배이기도 했다. 그런데 처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매제 잘 들어. 원규는 자기가 한번 옳다고 믿으면 어지간해서 마음을 바꾸지 않는 성격이다. 지금 너한테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동기생들 모두가 나선다 해도 그 새끼의 마음을 돌릴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싸우는 수밖에 없어. 싸움에는 선제 공격이 중요하다는 것은 너도 잘 알지? 내가 여동생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너는 재벌이 되고 싶은 욕망도 있고 야심도 강해. 하지만 그것을 밀어붙일 결단력이 부족해. 그리고 욕망과 야심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도끼와 사악한 마음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말이야.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원규가 나한테 메일을 보내왔다. 내용인즉슨
자네가 공금 횡령을 하였는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니 너를 꾸짖어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충고해달라는 게야. 그 메일을 자네한테 보낼 테니 적당한 시기에 원규 그 새끼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해버려. 감히 우리 임씨 집안을 무시하고 충고하려 들어요, 이 새끼가. 네, 고소장 준비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승대가 곁에서 그들의 통화를 듣고 있던 아내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도 자만에 차 있지만 우유부단한 남편을 호되게 질타하고 있었다. 달콤한 젖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맥베스의 아내처럼 그녀의 눈동자에는 악마의 대담성과 마녀의 음흉함이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여태까지 주위의 친구들보다는 일찍 사장이 된 남편 덕에 사모님이라고 불리며 뻐기고 다녔다. OSC의 법인카드를 멋대로 쓰고 다녀 친구들의 부러움과 질시를 한몸에 받았다. 아내의 얼굴 한복판에서 표독이 떠올랐지만 그의 눈에는 아름다움으로 보였다. 처남과 아내의 질타에 힘을 얻은 그는 원규에게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의 IQ는 원규의 약점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비열한 카드를 쓰기로 작정했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소송도 불사하는 원규의 무식하고 저돌적인 성격에 대비하여 승대 명의로 된 재산은 모두 아내 명의로 돌려놓았으니 뒤탈도 걱정 없었다.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자신의 천재성에 어느덧 스스로 경의가 표해졌다. 양심을 잃는 것보다 재산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던 승대는 탐욕과 악의에 가득 찬 막장 인생의 날을 바짝 세웠다. 다음날 승대가 원규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원규를 노려보는 그의 눈빛은 칼날같이 예리했고 잔혹한 맹수가 먹잇감을 한 입에 씹어 먹으려는 듯 했다. 그가 마침내 가슴속 깊숙이 숨겨두었던 비장의 무기를 꺼냈다. 이 무기에 겁을 집어먹게 되는 순간 원규는 그의 낚시 바늘에 꿰이게 되는 것이다. 내 문제를 덮어주지 않으면 SN그룹 윤리위원회에 당신과 일부 임원과의 밀약에 관한 합의문을 폭로하겠소. 그러면 당신 회사와 S&P, OSC와 SNC와의 거래는 중단될 것이오. 뭐라고? 밀약이라니? 그가 예상했던 대로 원규는 그 순간 기겁했다. 얼마나 놀라고 흥분했는지 말까지 더듬었다. 우리가 서명했던 비밀 합의문 말이오. 그것은 우리 동업자들끼리 내부적으로 만든 것이지 어째서 그것이 SN그룹 임원과의 밀약이야? 그런 건 내가 알 바 아니고 그 합의문 안에 SN그룹 임원에게 커미션 주기로 한 게 있지 않느냐 말이오. 그것은 우리 동업자들끼리 그렇게 하자고 합의했던 것이잖아. 언제 그쪽 임원들이 우리한테 커미션 달라고 한 적 있어? 그동안 우리가 누구에게 커미션 준 적이 있어? 자네가 그 짓 하면 너를 아끼는 이세호 상무가 제일 먼저 다치는데 왜 자네가 잘못한 일을 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려고 그래? 하지만 그의 눈초리는 더욱 대담해졌고 흥 하는 코숨소리까지 내면서 노골적으로 원규를 비웃었다. 얼굴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는 원규를 향해 빈정거리는 어투로 말했다. 나는 누구 인생이 엿되든 말든 그 사람이 잘못이 있든 없든 상관 안 해요. 당신이 계속 나를 몰아붙이면 나를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신 사업도 좆되고 SN그룹 내에서 여러 사람 옷벗어야 할 것인데 다 함께 죽는 것보다 이 문제를 덮어 원상복귀 시켜주면 좋지 않나요? 나 하나 잡겠다고 몇 사람의 장래와 당신 사업 전체를 걸기에는 내 몸값이 좀 비싸지 않소? 전혀 예상치 못한 그의 협박에 원규는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머리에서 화염이 솟구쳐 올랐다. 원규의 피는 끓어올랐고 눈빛은 증오로 가득 찼다. SN그룹에는 윤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회사 임직원들의 비리에 대한 투서가 들어오면 관련 임직원들은 조사를 받는 동안 보직에서 해임되는 것이 이제까지의 관례였다. 그렇기 때문에 승대가 투서를 하게 되면 투서 내용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 상무는 무조건 보직에서 해임되면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어쩌면 손 실장과 김석희 대표이사에게도 불똥이 튈 것이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군가 혹은 그들 모두가 해고당할 수도 있다. 나중에 원규의 얘기를 들은 인체의 얼굴도 한순간에 헬쓱해졌다.
도둑놈이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날뛰는 식의 태도가 10년 전의 사기꾼 김다루와 꼭 닮았기 때문이다.